전에 한번 서울대 법대 83학번 분들인가 그분들께서 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이라는 거는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마무리를 하거나 그런 건데 행정하는 사람들은 장래를 내다보고 좀 기틀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서울법대 행정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뭔가 국제법을 나의 인생을 여기로 선택해야 돼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런 거 없을까요? 네, 제가 83학번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83학번인데요. 공법학과를 왜 만들었느냐. 네네.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런 공직으로 많이 배출하자. 네. 서울대 법대 인력들을 그 소위 말해서 네. 그런 그 사법시험보다는 네네. 행정고시 쪽으로 많이 배출을 하자. 그래서 사실 공법학과 출신으로서 뭐 행정고시라든지 외모고시라든지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행정 그 장관 그분도 83학번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다 그때 맞습니다. 83학번이에요. 83학번이 많은데 네네.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컸고요. 많이 발전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쓸까요?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660조가 넘어요. 660조가 넘고 따라서 그 물론 큰 대형 그 사기업체가 있지만은 또는 조 단위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형 로펌이 있지만은 그런 분야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국제법을 활용을 하는 정부 부서에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고요. 그분이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20개가 넘는 재판기구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들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되게 많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시대네요. 국제 시대. 원래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정말로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국제법에 혹시 매력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은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 그 헌법 뭐 100 몇 개 조항이 있지만은 헌법 규정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세밀하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사회 반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헌법 관련해 가지고 논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이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라는 것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인간, 그다음에 인간들이 만든 조직체, 그다음에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사에 좀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재미있게 느껴지고 아마 이 국제법을 하는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국제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국가라든지 네. 국제 기구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국가들만 이제 그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들 간의 법, 국제법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국가들이 국제기구를 만들고 또 국제기구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면서 국가들이 만든 국제기구도 있지만은 또 일반 사회인들이 만든 국제기구도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한다면은 뭐 그린피스라든지 또는 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이런 조직체들이 막 활동하다 보니까 그네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법규칙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네. 저희가 사실 국내에 살면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제법은 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제법이라는 거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없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나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이런 국가로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든지 그 수출을 하는 나라가 근데 차별적으로 근데 대한민국 제품은 막아버리고 뭐 다른 나라 제품은 또 쉽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댈 언덕이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그 수출 대상이 되는 그 국가도 아니고 결국 국제법에 기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기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의 제품은 또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은 국제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79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데 80억이라고 쳤을 때 이 80억 인구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변호사님도 예컨대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드림스쿨 이것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는 기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법률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즉 개인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대한민국 내에서야 대한민국 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정 국가의 그 국내법으로도 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법으로도 안 되고 저 나라 법으로도 안 된다면 결국 또 국제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국제법에 대해서 관심을 국가들이 갖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체됐다면 사실 요즘에는 뭐 직구라든지 어떤 맞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법을 이렇게 해서 전공자가 만약에 돼서 내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거 어떤 분야, 뭐 취업이라든지 연구 이런 분야가 좀 열리는 기회가 있는지 이 분야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능력 이런 게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그 국제법을 전공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우리 변호사님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무 법률 사무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그 익숙해지는 거랑 비슷하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로펌 쪽이라든지 또는 뭐 즉 그 일반 기업이라든지 사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으로 친다면은 뭐 공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 그 다음에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더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만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경 너머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일단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자기가 진짜 국제법적으로 논의가 되는 특정 분야를 좀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그 남을 가르치는 데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롯이 혼자서 그 논문을 쓰고 하는 그런 것에 또 익숙하신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성향에 맞춰서. 성향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본인이 성향이 정해져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국제기구에서 특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냥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보수 인턴을 6개월 이상 할 각오를 해야 되고 무보수요? 무보수죠. 아. 네. 국제기구는 다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입니까? 인턴이. 아. 인턴을 꼭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적어도 6개월 이상. 네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출장으로 법무부에 근무할 때 국제 형사재판소를 한번 갔었는데요. 네, 네, 네. 여기서도 요즘 한국 분들의 어떤 취업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외교부에서 그 JPO라 그래서 네, 네. 그 초급 전문가 선발 과정 요걸 하면은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무급이지만은 그래서 한 5급 정도 지원을 맞습니다. 한 2년 정도 해주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재 국제 형사재판소는 우리나라가 그 처음부터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이 그 국제 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당사국이고 아시다시피 그 송상현 재판관 예, 그분이 이제 재판소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창호 그 재판관이 두 번째로 하시고 또 백기봉 변호사가 작년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재판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에요. 유엔의 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처럼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국제기구거든요. 네. 개인의 형사재판을 개인의 국제범죄를 그 형사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인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에 130억인데요. 130억이요? 네. 이야. 아니죠. 130억이 넘겠네요. 왜냐면은 1,000만 달러니까 네네. 1,000만 달러 이상을 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식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직원으로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JPO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도록 외교부에서 만든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고 해서 아주 좋은 제도니까 거기에 법률가 직렬로 15명 중에 3명 이상을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하면은 국제기구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국제법 하면 뭔가 네. 특히 아까 이제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네. 학술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직 중에는 단연 외교부가 딱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외교관들이 그 국제법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들어가고 당연히 뭐 우리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요 트로이카라는 그 세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통솔하는 그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국제법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국제법 지식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또 국제법무국이라 해서 법무부에서 또 신설이 또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국제법무국이 신설된 것은 아까 그 취업과 관련해서 얼핏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사기업들에서도 이제 국제법 관련 논의가 많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외국으로 투자를 할 때 또는 대한민국 내로 외국 기업이 들어올 때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국제투자법의 영역인데 대한민국이 현재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모펀드로부터 약 600억인가요? 600억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판단이 나왔고 그 이전에 그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에는 3,200억 네. 원입니다. 네. 다행히도 달러가 아니라 원인데요. 다행이네요. 네. 따라서 그 법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투자법 전문 인력을 이렇게 많이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률가로서 또는 비법률가라 할지라도 근데 그 특별히 그 국제투자법 분야에 그 능력이 있는 그 비법률가라 할지라도 이제 초빙을 해서 그 팀원을 꾸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맨 처음에는 한나의 그 과야급에서 대응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국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히 좀 장점하는 반도체라든지 네.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또 반도의 해양 국가다 보니까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라든지 향후의 기회로 활용이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국제통상법에 그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장비를 그 만드는 그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그 국제법과 관련한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요청하고 있고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직원으로서 이런 그 국제법 지식을 갖춘 일반 직원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2차 전지도 예컨대 간단히 말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미국 기업에다 주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들어와가지고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막대한 그 차익이 해당되는 부분을 덤핑 과세로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시 기댈 언덕은 미국 내에서 미국법 갖고 싸울 수는 없고 네네. 국제법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법을 가지고서 미국 내에서 다툰다든지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법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공법 지식뿐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실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든지 또는 뭐 그 예멘 앞쪽에 있는 그 홍해 지역을 지난다든지 이러면 뭐 예컨대 후티 반군이 그 상선을 납치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국적 그 선박이라든지 또는 이란이 뭐 공격을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상선이 공격당해 가지고 뭐 납포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국제법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외교부 쪽에서도 국제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외교부 직원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외교관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국제법 지식을 갖춘 사람을 뭐 민간 경력 채용 시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7급 또는 그 주무관으로 그 모집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서가 이제 해양수산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심지어는 국방부라든지 국방부도요? 네, 국방부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산업통상자원부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반도체 2차 전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관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니까 이제 그런 부서가 필요한 것이죠. 야,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제법이 상당히 이렇게 분야가 진출 분야가 넓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원래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 못 살았을 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팔 수 있는 것이 가발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또는 뭐 쥐를 잡아 가지고 쥐가죽 백이라든지 뭐 옛날에는 그랬대요, 진짜 60년대. 네, 60년대. 팔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인력 송출이라든지 광부, 간호사 그것이 196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거든요. 그때는 국제법이 별로 이런 세부적인 국제법이 필요 없고 그냥 그 국가 대 국가 간의 그 무력 사용 정도, 무력 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한일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필요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력의 신장이라는 것이 놀랄 노자니까. 네, 네. 간단히 말해서 실질 그 소득으로 친다면은 구매력으로 친다면은 일본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지금 근데 강북구에 있는 뭐 수유리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일본인 젊은이들이에요. 알바하러 온 거예요. 알바하러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놀랄, 상상이 됩니까? 워킹 할러데이로 옛날 8, 90년대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83학번인데요. 네네. 제가 그때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네. 어디 갈 데가 없나 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보니까 유학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호주 워킹 할러데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군복무를 마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네네네. 함부로 외화도 또 일정 금액 이상을 갖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80년대 말이 되고 90년대 초반이 되니까 이제 배낭여행이 생기고 네네. 매우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죠. 외환위기를 97년, 98년에 겪었고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네.